네, 안녕하세요. 13강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하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1학기 강좌가 모두 끝납니다. 예고했다시피 6월 25일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고, 그는 대면으로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제 이번 주 강의는 실질적으로 그 인체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이제 모두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그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 배울 것은 전부 다 배웠어요.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조금 더 확장된 논의를 위해서 이번 시간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점들을 알아두시면 목적에 맞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태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이제 오늘 인체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과제를 내드렸고 6월 4일까지 대부분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보니까 한 분 빼고 모두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우선은 문제를 보고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를 일부 확인은 했는데 전부 다 아직 확인은 하지 못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채점할 건지, 그리고 답과 풀이는 어떤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실제로 리스크를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였어요. 땅콩 버터 내에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매일매일 땅콩 버터를 먹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출량을 결정하는 70, 그리고 이제 오염도 자료, 그다음에 노출 기간, 이런 식의 노출 계수를 주고 계산을 해서 바람 잠재력을 곱해서 리스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댓글로 따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단위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잘 계산하셨다면 단위가 없어지고 확률의 값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풀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엑셀 파일로 제출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주로 엑셀 시트로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오염도 자료가 있고요. 단위도 꼭 기록을 하시고 이제 섭취율 계수, 노출의 지속 시간, 발암물질이어서 이런 말이 거의 없으면 그냥 70, 매일매일 노출된다. 발암물질은 사실 보통 평생 노출되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없을 때가 있는데 저는 35년간 먹는다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일단 35가 들어가야 정확한 답이긴 합니다. 체중, 그리고 평균 노출 기간. 네, 이것도 사실 평균 수명이 꼭 70년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참고 문헌을 이용해서 평균 수명을 뭐 75다, 아니면 뭐 78이다 이런 식으로 쓰신 것도 모두 답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 잠재력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할 것은 저희가 노출량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농도 곱하기 섭취율 곱하기 노출의 지속 시간, 나머지 D는 이제 단위 변환인자니까 단위만 맞추는 용으로 쓰는 거고요. 나누기 체중, 그리고 평균 노출 기간, 평균 수명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제대로 하시면 35를 넣으면 3.21 10의 마이너스 4승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퍼 데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답을 맞게 엑셀에 제출을 하셨으면, 그리고 식도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바로 만점을 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노출의 지속 시간이라는 개념을 제가 강의 때 뭐 그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35년을 하시지 않고
평균 수명, 발암 물질이니까 평균 수명만큼 지속되는 걸 그대로 70, 여기에 70, 70을 똑같이 써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속시간이 35가 아니라 70이 되니까요. 그런 경우도 일단은 답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식을 제대로 쓰셨고 단지 요 값만 틀렸다면 크게 중요한 오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다음부터는 신경 쓰시면 좋겠죠. 이런 답도 맞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도 계산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틀리는 경우가 발암 잠재력을 곱하지 않고 나누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비발암 물질은 나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발암 잠재력과 여기 있는 그 체중 당량 노출량 앞서서 계산된 걸 곱하면 이렇게 발암 위해도가 나옵니다. 여기 유닛은 없어야 맞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답은 이제 9.3 곱하기 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돼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계산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중간고사 문제도 냈었지만 10의 4승 그러니까 10,000명당 9.3명 여기서는 이제 0.3명은 없으니까 10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00명당 이 10,000명이 이렇게 땅콩버터를 15g을 매일매일 35년간 먹었을 때 그 10,000명의 집단에서 10명이 추가적으로 발암 가능성이 생긴다.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한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보통 기준으로 하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이 정도 농도의 아플라톡신 노출은 높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피프로닐이었어요. 이 문제는 답을 맞게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과정별로 문제를 내드릴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답을 유도하는가를 더 많이 보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답이 좀 다르더라도 중간에 단계가 다 맞았다. 또는 뭐 급성값, 만성값을 비교해서 이제 위에도 계산을 하는데 그 값이 좀 다른 사람이랑 다르더라도 참고 문헌이 적절하게 있다라고 하면 모두 역시 100점 점수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 저희 피프로닐 사태에 대한 거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로 보시라고 이렇게 넣었고요. 식약처 안내에 대한 것이고요. 보셨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피프로닐의 급성과 만성 참고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이 값을 구글 같은 데서 주로 쳐서 구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쓰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답을 썼다 해도 찾으면 괜찮습니다. 참고 문헌을.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게 사실 어큐트 값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저는 이게 기존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제일 낮은 거여서 0.009mg/kg 데이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이제 만성 참고치 같은 경우는 이제 EPA에서 설정한 만성 참고치가 있습니다. 0.0002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식약처에서 사용을 했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급성값을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다음 문제에서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 이 두 가지를 다 제시를 하시면 맞고요. 다른 참고 문헌에 있는 그 값을 제시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때 보면 이거 말고 이제 크로닉 RFD를 설정할 때 보면 그 문서에는 항상 이런 시험값이 있었는데 불확실성 계수를 이런 이유로 10 또는 100, 1000을 결정해서 얘를 나눠서 크로닉 RFD를 구했다라는 서술이 되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RFD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시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EPA에서는 노엘값, 그러니까 무영향을 보였던 투여 농도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체중 당량 0.019mg이었어요. ppm으로 하면 0.5였고 이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uncertainty factor를 100을 줬습니다. 왜 100을 줬는지는 각자 이제 찾아보셨을 거라고 믿고 100이라고 쓰셨으면 맞게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0.019에다가 100을 나눠서 0.0002 값을 구했죠. 이게 앞에 1번에서 본 크로닉 RFD로 제시된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좀 이해하시라고 문제를 내드렸고요. 이제 이 자료들을 계산해서 직접 노출 평가를 하고 위에도 평가를 하는 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고 식만 맞게 하면 이제 달걀을 먹어서 노출되는 피프로닐의 노출량이 계산이 되겠죠. 체중 당량 노출량, 성인은 맞게 들어갔는지 볼까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드린 개수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랑 똑같이 나와야 맞는데요. 간혹 식을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값을 쓸 일이 없으니까 답이 전부 똑같게 나와야 맞겠죠? 수식이 모두 포함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최대 검출 피프로닐의 오염도 곱하기 이제 한 개당 단위 중량. 그러면 한 개를 먹었을 때 총 피프로닐 양이 이 18 곱하기 19로 해서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건 단위 때문에 한 거니까 그렇고 이제 몇 개나 먹는지 곱하면 이제 그 달걀을 먹어서 몇 개든 간에 그 사람이 먹는 달걀을 통해서 노출되는 피프로닐의 양이 나올 것이고 1당이니까요. 1당 피프로닐 양이 여기서 계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체중으로 나누어 주면 체중 당량 1일 노출량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 2세 아동은 위는 다 똑같은데 이 노출 개수 1개 먹는 게 성인과 다른 점이고 몸무게가 다릅니다. 3, 6세 아동은 위에와 1, 2세 아동과 모두 똑같은데 이 몸무게만 다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나서 그냥 이 값이 독성 참고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이제 간단하게 위에도 HQ 값이 1이 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위에 0.009, 그 다음에 0.0002라는 값을 찾으셨다면 성인은 뭐 급성, 만성 모두 RFD보다 낮은데 어린이들은 이제 급성보다는 낮지만 크로닉보다는 높게 노출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하셔도 괜찮은데 좀 설명차 드리면 이제 오늘 할 위해도 관리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 좀 이상적인 것이기는 한데 이 피프로닐이 다른 노출원은 하나도 없고 이제 달걀로만 노출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크로닉 값이 이제 옳은 기준치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RFD에다가 피프로닐의 오염도를 나눠주면 최대 섭취 그 가능한 계란 개수가 나오겠죠. 이따가 위에도 관리할 때도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런 식으로 해보면 여기 D35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네요. 일단은 이 급성 데이터에다가 그 오염도 자료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급성 RFD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달걀의 개수를 저희가 계산할 때는 0.46을 넣고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얼마가 돼야 어큐트 RFD가 되는가를 역산을 한 거죠. 그렇게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보면 성인은 급성 RFD만큼 먹으려면 이제
이런 오염도를 가졌다고 할 때 128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24개, 3, 6세 어린이는 38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평균 수명 같은 걸로 나눠주면 평생 몇 개를 먹을 수 있는지가 나오죠. 아니면 이제 크로닉 RFD 같은 거에 나누어줘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몇 개 이상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지침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역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오염도를 대체 몇 가지 내려야 하는지 이런 역산식을 쓰면 역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걸 해본 이유는 그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식약처에서 독성 창고치 그리고 최대로 검출된 달걀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급성 창고치랑 비교를 해보면 성인은 128개를 먹어야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식약처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그렇다 치고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그냥 독성 창고치라고 하면 잘 몰라요. 아, 안전 기준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 기준치라는 것은 매일 먹어도 괜찮은, 평생 먹어도 괜찮은 기준치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안내에 썼던 식약처의 그 기준은 급성 값이었죠. 급성 노출을 매일매일 만족시킬 만큼 노출이 된다? 당연히 위험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좀 자세히 하지 않고 그냥 독성 창고치를 써서 계산해봤더니 128개더라.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은 괜찮다라고 설명을 한 거지요. 식약처에서 안내한 이 달걀 200개를 먹어야 이런 식의 말은 우선은 이제 급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이 되어야 하겠고요. 뭐 그렇게 막 길게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점이 지적이 되어야 일단 50%의 점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중간고사 문제에서 많이 이제 잘 답을 쓰셔서 과제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만 먹어도 사실 급성 독성 문제가 아니라 완성 독성은 특히 이제 기준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계산을 할 때는 성인만을 기준으로 역시 또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사실 성인 1, 2세 아동, 3, 6세 아동 이렇게 뭐 청소년도 있고 다 있지만 제일 위험한 집단을 골라보라 라고 했을 때는 달걀의 오염도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체중이 가장 적은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만성 창고치를 기준으로 하되 역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어린이한테도 안전했으면 성인에게도 당연히 안전했겠죠. 그런 설명을 덧붙여야 했었다라는 것이 역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노란색 설명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문제를 지적을 해볼 수도 있죠. 뭐 오염도 자료를 최대 검출량 60으로 썼는데 그 당시에 여기서의 최대 검출량이 달걀을 전수조사해서 나온 최대 검출량이냐에 대한 문제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안 하고 몇 개만 해서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안전하게 하려고 우리는 최대 검출량을 골랐어 라고 하는 거지만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60 최대 검출량보다 더 많이 노출된 피프로닐 달걀이 있을 수도 있었죠. 이제 그 문제도 물론 이제 불확실성 부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언급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도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과제 피드백은 이렇게 드리고, 네, 이거는 이제 요약해서 제가 피드백 답 결과를 드린 거여서 이제 교환에 포함이 되니까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위해성 관리, 수용 가능한 기준의 설정과 이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위해성 평가 결과를 여기까지 왔어요. 확인하고 독성 노출 평가하고 리스커스, 캐릭터라이제이션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위해성 평가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 결과를 충실하게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또는 그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을 그 정책 입안자들 또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위해성 평가를 해서 HQ가 1은 넘지 않았지만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줄 수는 있죠. 위에도 평가 결과를 근거해서. 그런데 그걸 이제 다시 관계부처에서 받아들일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상황은 아니어 보이니까 이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HQ가 1이 안 넘었지만 아주 중요해 보이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위해성 평가 결과를 하더라도 그 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파트로 가면 상당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이전에 위해성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관리를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런 위해성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허용 기준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인체 위해성 평가도 마찬가지고 생태 위해성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계속 노출이 되어도 안전한 수준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죠. 아까 피프로닐 달걀처럼. 이제 뭐 환경, 물, 뭐 토양, 대기 중 기준이 될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 같은 것도 뭐 30, 100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기준이. 그런 허용 기준, 안전 기준 같은 거를 가능하면 이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또는 모든 사람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잔류 허용 기준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식품 중에 농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화장품이나 식품에 사용되도록 허락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함량 기준이 되겠죠. 매체 기준, 허용 기준, 함량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acceptable한 chemical exposure 레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쓸 일이 없는 개념이기는 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업체가 들어선 자리에 오염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이제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도 일부 지역은 남아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슈퍼펀드 사이트라고 지정을 해서 이제 크게 복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복원의 효과 같은 것도 보고 했었는데 그때 이 토양 복원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사용되었던 이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오염된 상태이기도 하고 화학물질의 배출이 0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걸 아무리 목표로 설정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런 이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복원을 하는데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투여가 되어야 돼요. 뭐 쉽게는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토양이라면 토양을 다 파내고 이제 새 흙을 넣어야 하고 그 파낸 흙을 다시 안전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을 추구하되 그 지역에 만약에 사람이 살 거다. 지속적으로. 어린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목표를 세게 잡아서 안전한 수준을 좀 많이 낮게 만들 수가 있겠죠. 농도가 낮게.
그런데 사람이 살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공터 이런 걸로 놔둘 거다. 아니면 또 다른 용도가 있을 수 있고 공장 부지로 다시 쓸 거다. 뭐 이런 식의 용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레지덴셜 목적보다는 공원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높게 허용이 가능할 거고, 그거보다 뭐 그냥 일반 건물, 공장 이런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더 높게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주차장이나 뭐 외부에서 쓰는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용도가 우선은 정해져야 됩니다. 복원을 해서 그 토양 대지를 쓸 거니까. 그래서 그 수준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또 이제 투여되는 자원의 가용성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사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이고, 이제 레지덴셜로 쓸 것이냐, 뭐 레크레이셔널로 쓸 것이냐, 인더스트리얼로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거는 예산과도 조금 관련이 있지만 예산이 아주 충분하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도 이 지리적 특성 같은 것들은 토양의 경우에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이라고 치면 훨씬 퍼내고 바꾸고 하는 게 편리하겠죠? 훨씬 더 복원이 쉽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높게 저희가 안전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네, 클레이한 갯벌 같은 곳은 사실 남김없이 다 퍼내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플레이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만큼이 오염되었는데 최대한 긁어낸다고 윗부분을 다 긁어내고 다시 했지만 그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까지 이제 다 퍼내기도 힘들고 뭐 그렇죠. 그래서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도 역시 토양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위해성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고를 설정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참고로만 보시면 일단 저희가 지금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리스크 베이스드 케미컬 익스포저 레벨이에요. 앞으로 배울 거는 전부 그건데 이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이제 스탠다드라고 해서 규제, 레귤레이션에 적용을 받는 어떤 경우는 이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이제 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그냥 권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규제에 포함되는 어떤 허용 기준에 대해서 보통은 인식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Pre-established Public Health Goal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타 다른 것들이 워낙 많이 관여되어서 이제 안전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이상적으로 미리 퍼블릭 헬스를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그 기준을 써서 저희가 막 권고하고 이러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PHG처럼 이제 권고값 스탠다드라서 이제 스탠다드가 아니어서 정책적인 어떤 처벌은 받지 않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또는 이제 좀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 같은 것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물론 또 리스크 같은 게 고려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좀 더 규제에 해당되는 허용 기준은 아니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쓸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주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RBCRL과 뭐 같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PHG가 일단 리스크 베이스로 설정이 돼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없을 수도 있죠. 새로운 화학물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PHG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학자들이 보기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출원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노출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PHG가 좀 부적절하다. 사람을
사람의 건강을 적절히 보호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올 때는 그 퍼블릭 헬스 골이 없을 때는 리스크 베이스로 어쨌든 익스포저 레벨을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pHG나 규제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리스크 수용체 기준 리스크로 볼 때는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역시 이제 리스크 베이스로 익스포저 레벨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리스크 베이스로 설정한 케미컬 익스포저 레벨은 이제 화학 물질이 바람 위에도 비바람 위에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평가를 해봐서 더 낮은, 더 안전한 이제 건강 영향에 근거한 값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해성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RBCEL, 그 리스크 베이스 익스포저 레벨을 정하느냐 배울 것인데, 이렇게 acceptable 하다라는 것은 헬스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 acceptable 하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표현을 할 것이고요. 이 앞으로의 강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뜻인데, 이 레벨을 초과하면 평생 만성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수용체에게 부정적 건강 영향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죠. 매체별 농도로 이제 그 레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배운 그 RFD 값 기준치가 있는데 그거는 체중 당량 섭취량이에요. 노출 평가를 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규제에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체 내의 농도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또는 이제 발암물질 그 위해성 평가도 마찬가지죠. 발암 잠재력 1mg/kg 데이에 노출되면 추가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지 않으면 또 관리에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대체 이 물질이 물속에 얼마 이하로 있어야 사람들이 10만 명분의 1만큼 안 걸리는가? 이게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나 관리자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산을 하는 과정이 요 acceptable chemical exposure 레벨을 정하는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발암물질의 먹는 물 중 최대 오염물질 허용 농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역산을 하는지, 실제로 한 번씩 종이에 써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면 그냥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개념만 설명을 해드리고 각자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CSF 값, 바람 잠재력을 받게 되죠. 경구 CSF 값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오염물질에 대해서. 근데 이게 물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는 물 중 최대 허용 농도를 정하고 싶어요. 리스크를 기반으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합니다. 우선 유닛 리스크 팩터라는 값을 만들어줘요. 이 유닛 리스크 팩터는 여기 단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물 속의 농도로 이 바람 잠재력 값을 환산해 준 값입니다. 이제 이 환산식에는 노출 계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집단의 행동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긴 합니다. 물 중의 허용 농도가 성인에게는 이거지만 어린이에게는 이거다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유닛 리스크 팩터로 환산을 해준 다음에 이제 목표 수준에 나눠서 농도값을 정합니다. 유닛 리스크 팩터의 환산식은 자세히 보시면 체중 당량 섭취량당 이제 바람 잠재력이 나오죠. 이거를 여기다가 물에 먹는 양 곱해줍니다. 이 뒤는 환산계수니까 보시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70kg으로 나눠줍니다. 이 70kg은 사람의 체중이에요. 결국 이 유닛 리스크 팩터는 이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좀 높아져요.
나중에 이 타겟 리스크 레벨에 나눠주면 결국 안전하게 만들려면 더 물속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이제 평균 몸무게가 크면 큰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수록 이 URF 값, 유닛 리스크 팩터 값은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워터 컨센트레이션 기준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더 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이제 체중 기준으로 하니까 좀 더 물 중에 오염도가 높아도 안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이제 물속의 허용 기준은 낮아야 안전하겠죠. 독성은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고요. 유닛 리스크 팩터를 잠재력 곱하기 먹는 양 나누기 체중을 해서 구한 다음에 이 유닛 리스크 팩터를 목표 수준에 나눠줍니다. 이 목표 수준은 다를 수 있어서 이제 예시로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었는데 만약에 이 물질 말고도 다른 발암 물질이 물속에 있으니까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한다면 10만 명당 한 명이 아니고 이제 10의 마이너스 7, 8 이런 걸 넣어서 정책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겟 리스크 레벨에 유닛 리스크 팩터를 나누어서 리스크에 기반한 물속의 최대 허용 농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좀 한 번에 계산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번의 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타겟 리스크 레벨에 체중을 곱해주고 CSF 값, 인제스천 레이트, 먹는 양을 나눠주면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워터 컨센트레이션이 계산이 되죠. 요 식을 여기 대입해서 이렇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 유닛 리스크 팩터를 타겟 리스크 레벨에 구한다는 점, 그 다음에 타겟 리스크 레벨은 바뀔 수 있다는 점,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URF, 유닛 리스크 팩터라는 값은 그 사람들의 수용체의 행동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 생물학적인 노출 계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유닛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바람 위에도 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예시여서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바람 위에도 같은 거 표현을 할 때 바람 잠재력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체 공기나 물 속에서 오염도가 이만큼 높아지면 암에 얼마나 더 걸린다는 거야? 라는 게 궁금하니까 그걸 환산하기 위해서 만든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닛 리스크 팩터는 환산을 해보시면 물 또는 공기의 오염 수준이 한 단위, 아까는 물이어서 이 값이었죠. 이제 공기에서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암에 얼마나 더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환경 매체 중의 오염 농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위해도가 증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단점은 이렇게 이제 인구 집단의 노출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음식 또는 소비자 제품에서 어떻게 ADI를 만들 수 있을까 리스크에 기반해서 이제 이야기인데 이어지는 것이긴 해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원리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